2018년 6월 어느 날 오전 9시 충청남도 태안경찰서 당직실에 전화벨이 울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다급하고 불안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신을 김미나라고 밝힌 여성은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미나 씨는 32세인 친오빠 김민준 씨와 사흘째 완전히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신고했다. 형사님, 미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저희 오빠 김민준은 현재 남면에 있는 새우 양식장에서 아버지 그리고 아내와 함께 살고 있어요. 평소에 저희 남매는 매일같이 전화나 문자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런데 6월 1일 오후부터 지금까지 오빠에게 수십 통을 전화해도 계속 꺼져 있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도 확인을 안 해요. 새언니와 아버지께 전화하면 두 분은 계속 말을 돌리면서 민준 오빠가 가족 문제로 화가 나서 며칠 어디 좀 갔다고만 하세요.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저희 오빠는 아무리 화가 나도 저랑 이렇게 연락을 끊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상황을 확인해 주세요. 당직 경찰관은 모든 정보를 기록했다. 평범한 가족 문제처럼 보였지만 신고자가 멀리서 이례적인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었기에 태안경찰서 지휘부는 즉시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된 팀을 현장에 보내 직접 상황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민준 씨의 아버지 김영철 씨의 양식장은 남면의 꽤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고 끝없이 펼쳐진 하얀 염전과 광활한 새우 양식장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찰팀의 차가 도착하자 김영철 씨와 며느리 박서연 씨가 나와 그들을 맞았다. 60대 초반의 김 씨는 바닷가 사람 특유의 거친 모습으로 꽤나 태연해 보였다. 반면 아름다운 얼굴의 서연 씨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경찰관들의 시선을 피했다. 오셨습니까? 들어와서 차 한잔하시죠. 김 씨가 붉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나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화 왔길래 말렸는데 제 아들 민준이 녀석은 아직 철이 없어요. 사업 문제로 저랑 아내랑 좀 다퉜더니 자존심이 상해서 서울에 일자리나 알아보러 갔겠죠.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죠 뭐. 며칠 화내다가 돈 떨어지면 알아서 기어 들어올 겁니다. 별일 아니에요. 옆에 서 있던 서연 씨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네 저한테 며칠 생각 좀 정리하고 오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마 아무한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전화기를 꺼둔 것 같아요. 경찰팀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도 몇 가지 모순점을 발견했다. 민준 씨가 아내에게는 연락을 했다면서 왜 그토록 아끼는 여동생에게는 아무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들이 집을 나가 모든 연락을 끊었는데 아버지가 어째서 저렇게 태연할 수 있을까? 절차상 몇 가지 확인을 위해 김민준 씨의 방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경찰관 중 한 명이 제안했다. 김 씨와 서연 씨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경찰팀을 2층으로 안내했다. 민준 씨 부부의 방은 꽤 넓었고 단순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깔끔했다. 이불은 각 잡혀 개어져 있었고 옷장 속 옷들은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급하게 짐을 챙겨 떠난 사람의 방이라고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민준 씨가 떠난 후에 이 방을 누가 청소했습니까? 경찰관이 물었다. 아니요. 서연 씨가 대답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방에 들어올 엄두도 못 냈어요. 오빠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그대로 뒀어요. 두 경찰관 중 한 명이 방 안을 한 바퀴 돌며 날카로운 눈으로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는 침대 시트 한쪽 구석이 약간 구겨져 있고 매트리스가 침대 틀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지나칠 아주 작은 디테일이었다. 직업적인 직감으로 그는 침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다. 그러자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다. 매트리스 밑에 작은 비닐봉지가 깔끔하게 놓여 있었다. 봉지 안에는 김민준 씨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은행카드, 그리고 꽤 새 것으로 보이는 현금 다발이 든 지갑이 통째로 들어 있었다. 지갑 옆에는 그의 여권도 있었다.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문가에 서 있던 김 씨와 서연 씨는 그 물건들을 보자 얼굴색이 완전히 변하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찰관은 증거물이 든 봉지를 손에 들고 일어서서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서울로 자수성가하겠다며 집을 나간 사람이 어째서 신분증과 돈 여권까지 전부 집에 두고 갔을까요? 김 선생님, 그리고 박서연 씨,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름 끼치도록 깨끗한 방 안에 울려 퍼진 그 질문은 부녀의 연극에 종지부를 찍었다. 단순 실종 신고 사건은 즉시 특수중대 형사사건의 징후가 있는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수사팀은 즉시 경찰서 지휘부에 상황을 보고하고
현장을 보존한 채 김 씨와 서현 씨를 격리하여 상세한 진술을 받기 시작했다. 법의 포위망은 아주 작은 모순점에서부터 조여오기 시작했다. 남면 현장 수사팀으로부터 온 보고는 태안경찰서 지휘부에 터지기 직전에 시한 폭탄과도 같았다. 김민준 씨의 모든 신분증과 현금이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단순한 가족 불화로 인한 가출 사건에서 특수 중대범죄의 징후가 있는 형사사건으로 공식 전환된 것이다. 증거물과 함께 사건 파일은 밀봉되어 그날 오후 바로 충남지방경찰청 강력계로 이관되었다. 사건을 인계받은 사람은 날카로운 범죄 심리 분석 능력과 거의 절대적인 끈기로 경찰 내에서 명성이 자자한 이진혁 경정이었다. 그는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초기 보고서의 모든 세부 사항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특히 피해자 가족 두 사람의 태도에 주목했다. 아버지는 지나치게 태연했고 아내는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면서도 진술에 모순이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는 지갑과 여권이었다. 32살의 남자가 아무리 아버지에게 화가 났다고 해도, 아무리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어 집을 나갔다고 해도 이진혁 경정은 다음날 아침 부하 직원들과의 긴급회의에서 말했다. 자신의 모든 신분증과 돈을 버리고 가진 않을 겁니다. 이것들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이 행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더 이상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제 가설은 김민준 씨는 단 한 번도 그 양식장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진혁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꾸려졌다. 도내 최고의 수사관 형사과학수사 요원들이 총동원되었다. 수사 계획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립되었다. 당면 과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이진혁 경정이 지시했다. 첫째, 김영철과 박서연을 즉시 소환하여 분리신문한다. 진술의 모순점, 특히 숨겨진 지갑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둘째, 다른 팀은 검찰과 협력하여 김 씨의 양식장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다. 이번에는 주거 공간뿐만 아니라 땅 한 평까지 샅샅이 뒤지고 모든 새우 양식장을 검사해야 한다. 셋째, 통신사에 요청하여 관련된 세 사람의 전화번호에 대한 최근 일주일간의 모든 통화 기록, 메시지 위치 정보를 추출한다. 명령이 떨어졌고 진정한 수싸움이 시작되었다. 박소연 씨가 가장 먼저 소환되었다. 경찰청 조사실에서 그녀는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다. 퉁퉁 부은 눈, 초췌한 얼굴, 계속해서 옷자락을 만지작거리는 두 손. 그녀는 여전히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는 초기 진술을 고수했다. 이진혁 경정은 맞은편에 앉아 거칠지 않고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지금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민준 씨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을 주시려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합니다. 민준 씨가 떠나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시아버지랑 말다툼을 하고는 그냥 확 나가버렸어요. 그렇다면 남편의 모든 신분증과 돈이 왜 침대 매트리스 밑에서 발견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진혁 경정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이 질문은 예상했던 듯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아마 너무 화가 나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그냥 화풀이로 던져두고 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다른 신분증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설득력이 약하고 비논리적인 해명이었지만 이진혁 경정은 이 부분에 대해 더 따지지 않았다. 그는 다른 방향으로 화제를 돌렸다. 김민준 씨의 동생인 김민아 씨가 저희에게 진술하기를 서연 씨가 민아 씨에게 6월 1일 저녁에 민준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던데 사실입니까? 서연은 움찔하며 눈빛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아주 짧게 전화가 왔었어요. 그 통화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며칠 있다가 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고 바로 끊었어요. 그 통화의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저녁 8시쯤이었어요. 서연의 모든 대답은 녹음되고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내뱉는 모든 거짓말이 보이지 않는 올가미가 되어 스스로의 목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한편 옆 조사실의 김영철 씨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의자에 굳건히 앉아 감정 없는 얼굴과 차가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슬픔보다는 불효자식 때문에 귀찮아진 아버지의 짜증을 드러냈다. 할 말은 다 했습니다. 김 씨는 다소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내 아들이니 내가 성질을 잘 알죠. 며칠 있다가 돌아올 겁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
우리 집안 망신만 시키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드님의 신분증과 돈은 모두 집에 있습니다, 선생님. 한 수사관이 말했다. 그놈이 멍청한 거죠. 김 씨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런 것들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세상 쓴맛을 좀 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김 씨의 태도는 수사관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다. 평범한 아버지라면 아무리 아들에게 화가 났어도 그렇게 무심하고 잔인한 태도를 보일 수는 없었다. 부녀와의 초기 조사는 자백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지만 수사팀에게 한 가지 사실을 확신시켜 주었다. 두 사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끔찍한 비밀을 함께 숨기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 시각 통신사로부터 보고서가 도착했다. 결과는 이진혁 경정의 예상대로였다. 서현 씨의 통화 기록에는 6월 1일 저녁 8시경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약 10분간 통화한 발신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민준 씨의 통화 기록에는 그의 전화기에서 서현 씨의 전화기로 발신된 기록이 전혀 없었다. 안심시키기 위한 전화통화였다는 진술은 완전히 조작된 것임이 증명되었다. 이진혁 경정은 보고서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그들은 그냥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짜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들의 진짜 관계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다. 한 수사팀이 김 씨와 서현 씨의 관계에 대해 비밀리에 심층 조사를 시작했다. 동시에 양식장에서는 전면적인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었다. 이제 모든 희망은 두 용의자의 공모된 침묵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물적 증거를 찾는 데 달려 있었다. 사건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있었지만 그 안개 너머로 범죄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주요 용의자인 김영철 씨와 박서연 씨가 수사에 협조한다는 명목으로 행정구금되면서 수사팀은 가족의 방해나 감시 없이 양식장 전체를 전면적으로 수색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을 확보했다. 이진혁 경정은 만약 김민준 씨가 정말로 살해되었다면 범행 현장과 시신은 분명히 약 5헥타르에 달하는 이 넓은 부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명령이 떨어졌고 세세한 부분까지 샅샅이 뒤지는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다. 양식장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고 각 구역은 별도의 팀이 담당했다. 첫 번째 팀은 과학수사 및 법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층짜리 저택과 주변 생활공간에 집중했다. 이번 수색은 단순한 육안 관찰에 그치지 않고 전문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다. 피해자의 침실은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지만 감식팀은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약의 희미한 푸른빛 아래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혈흔 몇 개가 침대 뒤쪽 벽과 욕실문 근처 바닥 타일에서 나타났다. 아직 이것이 사람의 피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그 존재는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누군가 매우 철저하게 현장을 청소하려 했다는 것을 시사했다. 즉시 샘플이 수집되어 감정을 의뢰했다. 욕실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 세면대 배수관을 검사하던 감식관은 내부에 걸려있는 염색한 긴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 이 머리카락은 남성인 피해자의 것도 자연스러운 검은 머리를 가진 서연 씨의 것도 아니었다. 두 번째 팀은 사료 각종 도구 양식장, 수질관리용 화학약품을 보관하는 창고구역을 수색했다. 수많은 포대, 그물기타 물건들 사이에서 그들은 꽤 새 것이지만 상당 부분이 잘려나간 산업용 나일론 끈 뭉치를 발견했다. 그 옆에는 낡은 손수레가 있었다. 수레를 뒤집어 보니 바퀴와 수레 옆면에 긋긴 자국과 함께 꽤 최근에 묻은 것으로 보이는 진흙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었는데 이는 양식장 바닥 특유의 진흙이었다. 이 수레가 최근에 매우 무거운 무언가를 양식장 쪽으로 운반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였다. 가장 중요한 수사의 실마리는 이진혁 경정이 직접 담당한 세 번째 팀, 즉 양식장 인부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서 나왔다. 처음에는 10명 가까이 되는 인부들 모두 두려워하며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민준 도련님은 아버지랑 싸우고 서울로 가셨어요. 이렇게 일치된 진술은 이진혁 경정에게 그들이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받고 협박당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는 그들을 단체로 신문하지 않고 한 명씩 따로 분리하기로 결정했다. 김 씨와 유대감이 가장 적은 가장 최근에 온 인부부터 시작했다. 심리적 기법을 사용하고 공감을 유도하며 안전을 보장하자 침묵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몇몇은 6월 1일 밤에 큰 다툼 소리와 함께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듯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주인이 무서워 아무도 나가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이진혁 경정이 양식장 초창기부터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인부 최 씨 아저씨와 면담했을 때였다. 최 씨는 나이가 많고 순박하며 착한 사람이었다. 처음에는 충성심과 두려움 때문에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이진혁 경정이 그에게 민준 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여동생이 밤낮으로 오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자 늙은 남자의 양심이 깨어났다. 형사님, 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확실히는 말 못하지만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주인 김 씨와 며느리 박서연 씨의 관계가 매우 비정상적으로 보였다고 털어놓았다. 두 사람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같지 않았어요. 그가 말했다. 밤에 멀리 떨어진 망루 초소에 단둘이 자주 갔고 소곤소곤 이야기했어요. 한 번은 제가 우연히 지나가다가 주인이 그 여자 손을 잡고 있는 걸 봤어요. 민준 도련님은 착하고 아내와 아버지를 믿어서 아무것도 몰랐고요. 이 정보는 불륜관계, 즉 돈과 정욕이라는 전형적인 악의 동기에 대한 이진혁 경정의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다. 최 씨는 더욱 값진 단서를 제공했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5번 양식장 새우들이 이상해요. 밤에 산소 공급기는 잘 돌아가는데도 개들이 자꾸 수면 위로 떠올라 힘없이 헤엄쳐요. 양식장 물에서도 이상한 악취가 나요. 뻘 냄새나 사료 냄새가 아니에요. 그저께 밤에는 서연 씨가 혼자 몰래 그 양식장 두구로 나가서 한참 동안 물속을 내려다보다가 들어가는 걸 봤어요. 5번 양식장. 농부에게는 작은 이상 신호였지만 수사관에게는 진실이 검은 뻐르 아래 묻혀있는 장소일 수 있었다. 즉시 이진혁 경정은 수사팀과 함께 5번 양식장으로 향했다. 그곳은 양식장 내에서 가장 크고 깊은 곳 중 하나였다. 물은 녹갈색을 띠었고 최 씨의 말대로 희미한 악취가 풍겨왔다. 이진혁 경정은 과학수사팀에게 즉시 이 양식장을 정면으로 향하는 비밀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관련자들의 반응을 관찰하고 싶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그날 밤 카메라에 찍힌 영상에는 서연 씨와 김 씨가 각기 다른 시간에 5번 양식장 두구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한참 동안 불안하고 초조한 표정으로 수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남편과 아들을 걱정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끔찍한 비밀이 곧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자들의 눈빛이었다. 집안에 희미한 혈흔 잘린 나일론 끈 손수레, 불륜 관계에 대한 인부의 증언, 그리고 두 용의자의 의심스러운 태도까지. 모든 단서가 단 한 곳 5번 양식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날 밤 열린 긴급회의에서 이진혁 경정은 양식장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가 결론 내렸다. 모든 흔적이 이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5번 양식장의 물을 전부 빼는 계획을 제안합니다. 만약 어떤 범죄가 묻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빛으로 끌어낼 겁니다. 그날 밤 비밀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보한 이진혁 경정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충분한 근거를 갖게 되었다. 양식장 물을 빼는 것을 포함한 특수수사 활동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은 자정 무렵 검찰의 승인을 받았다. 심리전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뒤집을 시간이었다. 2018년 6월 6일 새벽, 오시 양식장 전체가 아직 이른 새벽 안개에 잠겨 있을 때 두 대의 대형 펌프가 내는 굉음이 정적을 깨뜨렸다. 경찰 기동대가 양식장 전체를 외부에서부터 봉쇄하여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내부에는 수사관, 과학수사, 요원, 법의관들이 모두 모여 작업 준비를 마쳤다. 김영철 씨와 박서연 씨는 현장에 나와 모든 과정을 지켜보도록 요구받았다. 김 씨는 언짢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한쪽 구석에 서서 태연한 척했지만 펌프 쪽으로 계속 힐끗거리는 눈빛은 내면의 극심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었다. 서연 씨는 공황 상태를 숨기지 못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으며 두 손은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양식장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른 아침 바람이 해변 지역 특유의 짠 내음을 실어 날랐다. 녹갈색이던 양식장, 물이 거대한 파이프를 통해 근처 수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수위가 점점 낮아졌다. 처음에는 수확기를 맞은 수만 마리의 새우들이 점점 얕아지는 물속에서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그러나 수위가 1m 그리고 0, 5m까지 줄어들며 끈적한 검은 뻘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현장의 공기는
극도로 긴장되었다. 비릿한 새우 냄새와 썩은 뻘 냄새, 그리고 희미한 시취가 뒤섞여 점점 더 지독하게 피어올랐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뻘밭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1분 1초가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오전 8시 15분경 서쪽 둑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과학수사 요원이 소리쳤다. 팀장님, 저기 배수구 근처 바닥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즉시 그곳으로 쏠렸다. 끈적한 검은 뻘 아래 마지막 물이 다 빠져나가자 정체불명의 검은 덩어리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방호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법의학팀이 전문 장비를 들고 가장 먼저 접근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삽과 손으로 물체 주변의 두꺼운 뻘을 걷어냈다. 그리고 마침내 드러난 광경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심지어 가장 강인한 수사관들조차 할 말을 잃게 만들었다.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사람의 시신이 여러 겹의 산업용 나일론 끈으로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에 단단히 묶여 있었다. 끈은 배와 두 팔을 잔인하게 감싸고 있었고 썩어 문드러진 살을 파고들 정도로 꽉 조여 있었다.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은 뻘과 수중생물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은 얼굴이었다. 얼굴 대부분이 새우와 다른 수생생물들에게 뜯어먹혀 하얀 뼈가 드러났고 두 눈구멍은 텅 비어 깊게 파여 있었다. 수천 마리의 새우들이 여전히 시신 주위에 달라붙어 꿈틀거리며 마치 그 끔찍한 향연을 멈추고 싶지 않은 듯했다. 가장 먼저 견디지 못한 것은 박서연 씨였다. 그녀는 비통하고 광기 어린 비명을 지르며 땅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여성 경찰관들이 급히 그녀를 집 안으로 옮겨 응급처치를 해야 했다. 김 씨는 강인한 척하려 애썼지만 다리가 떨려 근처 나무에 기대야만 겨우 서 있을 수 있었다. 그의 태연한 가면은 완전히 찢겨나갔다. 이진혁 경정은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고 손에는 수첩을 꽉 쥐고 있었다. 그의 모든 가설과 의심은 이제 가장 적나라하고 잔혹한 진실로 확인되었다. 시신은 법의학팀에 의해 조심스럽게 무트로 옮겨져 하얀 비닐 시트 위에 놓였다.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예비검시가 시작되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는 찢어졌지만 서연 씨가 남편이 마지막 날 입었다고 묘사한 것과 일치하는 소매에 흰 줄무늬가 있는 녹색 계열의 셔츠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바지 주머니에는 결혼 반지가 남아 있었다. 뻘과 부식성 물질로 인해 변색되었지만 깨끗이 닦자 안쪽에 새겨진 두 개의 이니셜 M과 S를 읽을 수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닷새 전 실종 신고된 아들이자 남편 바로 김민준 씨였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결론은 상처 검사에서 나왔다.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카락 부분을 조심스럽게 닦아낸 한 법의관이 보고했다. 보고합니다, 팀장님. 후두부에 둔기로 인한 큰 외상이 있습니다. 두개골이 함몰되었고 뇌출혈이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익사하지 않았습니다. 양식장에 던져지기 전 뒤에서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 보였던 것이 이제는 계획적이고 극도로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유기한 살인사건으로 공식 확인되었다. 이진혁 경정은 수사팀을 돌아보며 짧지만 단호하게 명령했다. 현장 감식 및 부검 보고서 작성, 김영철과 박서연을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수사는 끝났고 이제 투쟁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김민준 씨의 시신이 수습되고 초기 현장 처리가 끝난 직후 김영철 씨와 박서연 씨는 즉시 충남지방경찰청 본청으로 압송되었다. 진정한 수싸움이 시작되었다. 이진혁 경정의 지휘 아래 전담 수사팀은 동시 분리 신문 전략을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용의자들의 침묵의 연대를 깨고 그들의 진술에서 아주 작은 모순이라도 찾아내기 위한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었다. 첫 번째 신문실에서 박서연 씨는 차가운 철제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부짖거나 떨지 않았고 대신 무서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은 건조했고 회색 벽의 한 점을 무심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 앞에는 이진혁 경정과 한 여성 수사관이 앉아 있었다. 그는 신문이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운 위협적이지 않은 낮은 목소리로 시작했다. 서연 씨 남편을 무척 사랑했다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이진혁 경정이 말했다. 하지만 현재 모든 증거가 당신과 시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이 범죄에 억지로 끌려 들어간 것이라면 지금이 자신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주범을 계속 감싸는 것은 당신에게도 끔찍한 죄를 함께 짊어지게 할 뿐입니다.
법은 자백하는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풉니다. 서연은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했다. 이진혁 경정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현장에서 발견된 작은 발자국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그녀가 신고 있는 슬리퍼와 대조한 사진이 있었다. 이것은 5번 양식장 둑 바로 옆 손술에 바퀴 자국 옆에서 발견된 당신의 발자국입니다. 당신은 최근 며칠간 그곳에 간 적이 없다고 말했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연은 떨기 시작했지만 애써 확신에 찬 목소리를 유지하려 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딱 한 번 가봤을 뿐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이진혁 경정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후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다. 그것은 첫 수사팀이 떠난 직후 그녀가 한밤중에 5번 양식장을 수십 분간 뚫어지게 쳐다보고 서 있던 모습이 담긴 비밀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죄 없는 사람은 발각될까 두려운 곳에 오래 서 있지 않습니다. 이진혁 경정이 조용히 말했다. 죄 없는 사람은 카메라에 찍힌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지도 않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죄 없는 사람은 이미 죽은 남편으로부터 오지도 않은 전화를 받았다고 꾸며내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심리적 공격은 서연의 단단한 껍질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공황 상태가 뚜렷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만약 제가 자백하면 감형받을 수 있나요? 이진혁 경정은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가지만 말했다. 법은 당신의 자백 정도와 사건에서의 역할을 참작할 겁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한편 맞은편 방의 김영철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차가운 눈빛과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지만 수사관이 비슷한 증거들을 제시하며 덧붙였다. 김 선생님, 박서연 씨가 옆방에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에게 강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김영철 씨의 표정이 바뀌었다. 옅은 미소가 사라지고 대신 감출 수 없는 분노가 드러났다. 그의 손은 꽉 쥐어졌고 손등에 푸른 힘줄이 솟았다. 그는 벌떡 일어나 테이블을 세게 치며 으르렁거렸다. 강요 그년이 먼저 원했어. 그년이 먼저 나를 유혹해놓고 이제 와서 모든 죄를 내게 뒤집어 씌우겠다고 이성을 잃은 분노. 그것은 더 이상 물을 필요도 없는 자백이었다. 이진혁 경정이 방으로 들어와 김 씨를 조용히 쳐다보다가 나지막이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의 며느리와 함께 당신의 친아들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김 씨는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씁쓸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놈은 이 양식장의 주인이 될 자격이 없어. 너무 약하고 너무 사람을 잘 믿었지. 나를 닮지 않았어. 그놈은 짐덩어리였어. 서연이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내 아들에게 접근한 건 이 재산을 노리고서였고 나라고 못 달랐겠나. 그렇게 마지막 자백은 강압적인 신문이 아닌 두 공범자 사이의 분노와 배신에서 비롯되었다. 욕망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동맹은 결국 두려움, 이기심, 그리고 배신이라는 본능에서 비롯된 균열로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그 극적인 대질 신문 후 서연과 김 씨는 상세한 진술을 위해 구치소로 이송되었다. 이후 수사관들이 들은 것은 더 이상 변명이나 부인이 아닌 분노와 눈물 그리고 절망 속에서 터져나온 적나라하고 역겨운 자백이었다. 조사실에서 서연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공범임을 인정했지만 그녀가 원한 것은 시아버지의 진짜 얼굴을 폭로하기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모든 걸 시작한 건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것이 약 1년 전 4월의 어느 밤에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민준이 3일간 서울로 출장을 가고 서연 혼자 양식장에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권위적인 시아버지 김 씨가 그녀의 방문을 두드렸다. 처음에는 안부를 묻는 말, 그 다음은 술 한 잔, 그리고 손을 잡고 달콤한 말을 건네고 마침내는 도둑 맞은 듯한 은밀하고 잘못된 관계가 시작되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그녀는 흐느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왜인지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는 제게 돈과 함께 기댈 수 있다는 느낌을 줬어요. 민준 오빠는 절대 해주지 못했던 것들이었죠.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계산이 싹트기 시작했다. 어떻게 양식장 재산 전체를 차지할 것인가? 어떻게 민준을 상속 구도에서 배제할 것인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관계를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가. 그리고 두 사람을 믿었던 아들이자 남편인 민준을 죽일 계획은 그 죄 많은 밤들 속에서 잉태되었다. 그들은 범행 방식부터 위장, 현장 조성, 진술 통일까지 함께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별도의 신문에서 서연의 모든 진술을 전해들은 김영철 씨는 미친 듯 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년이 감히 그렇게 말해. 그년이 먼저 나를 유혹했어. 그년이 그랬다고 민준이만 없으면 이 양식장 전체가 우리 것이 될 거라고.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더니 모든 것을 포기한 듯 말했다. 그래, 내가 죽였어. 내 손으로 직접 그놈 머리를 나무로 내리쳤어. 내 자식을 죽이고 싶진 않았어. 하지만 내가 야단칠 때마다 보이는 그놈의 나약한 눈빛을 견딜 수가 없었어. 평생 내가 일군 이 사업을 결국 저런 쓸모없는 놈 손에 넘겨줘야 한다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내가 며느리에게 감정적으로 휘둘린다는 사실은 더욱더 견딜 수 없었지. 나는 내가 만든 내 야망의 희생자야. 뒤늦었지만 완전한 그 자백은 모든 진실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노린 살인사건이 아니라 도리가 무너지고 믿음이 욕망과 권력 그리고 극단적인 배신에 의해 찢겨나간 한 가족의 비극이었다. 두 피고인의 상세한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끔찍했던 살인의 밤의 전모를 재구성했다. 6월 1일 밤 계획을 확정한 후 첫 단계를 실행한 것은 서연이었다. 그녀는 남편 민준에게 이전의 갈등을 풀고 화해하고 싶다며 양식장 한가운데 있는 막루 초소로 나와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전화로 울며 애원했다. 오빠, 잠깐만 나와줄 수 없어. 나 혼자 있기 무서워. 착하고 아내를 믿었던 민준은 동의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실수였다. 밤 11시경 그가 막루 초소로 걸어나갔다. 서연은 눈이 붉어진 채 손을 꽉 쥐고 앉아 있었다. 서연이 감성적인 말로 남편을 붙잡고 있는 동안 김 씨는 근처 바나나 덤불 뒤에 조용히 숨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말뚝으로 쓰이는 길고 무거운 나무 막대가 꽉 쥐어져 있었다. 민준이 달빛 아래 반짝이는 양식장 수면을 바라보기 위해 등을 돌린 순간 김 씨가 뛰쳐나와 온 힘을 다해 그의 뒤통수를 치명적으로 내리쳤다.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틈도 없이 민준은 소리 없이 쓰러졌다. 다음 계획은 마치 미리 연습이라도 한 듯 신속하게 실행되었다. 그들은 함께 민준의 시신을 창고로 끌고 가 미리 준비해둔 산업용 나일론 끈으로 손발을 단단히 묶었다. 그리고 손수레에 시신을 싣고 물이 가장 깊고 뻘이 두꺼운 5번 양식장 두구로 다시 나갔다. 그들은 새우 양식용 뗏목을 고정하는 데 쓰던 40kg이 넘는 큰 콘크리트 덩어리에 시신을 묶은 후 함께 양식장 한가운데로 밀어 넣었다. 조용한 밤에 풍덩하는 물소리가 한 사람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애원도 눈물 한 방울도 없이 두 아기는 냉정하게 집으로 돌아와 욕실에서 손발을 깨끗이 씻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방에서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완벽한 연극을 시작했다. 이 진술을 토대로 한 수사팀이 현장으로 돌아갔다. 김 씨가 흉기를 버렸다고 자백한 작은 수로에서 잠수부들이 수색을 벌였다. 약 1시간 만에 나무 막대가 발견되었다. 이후 법의학 감정 결과 흉기에서 피해자 김민준 씨의 DNA 흔적이 확인되었다. 사건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로 종결되었다. 사건이 밝혀진 지 3개월 후 김영철과 박서연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고 한 시골 마을을 뒤흔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두 사람의 결말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법정에서 서연은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과 민준의 부모님께 사죄의 말을 했다.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김 씨에게 조종당하고 학대받고 협박당했으며 너무 깊이 발을 들인 후에는 빠져나올 길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서연이 수동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계획 수립과 피해자 유인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적극적인 공범이라고 반박했다. 한때 그 지역의 새우왕이라 불렸던 김영철은 텅 빈 눈빛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그는 변명하지도 울지도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 최후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그는 단 한마디만 했다. 저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제가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 제 손으로 제 유일한 아들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재판부는 숙고 끝에 판결을 내렸다.
주범이자 친아들을 직접 살해한 김영철에게는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었다. 적극적인 공범 역할을 한 피고인 박서연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 한때 양식장 한가운데 있던 하얀 저택은 이제 이끼가 끼고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가 되었다. 5번 양식장은 메워졌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서 새우를 키우려 하지 않았다.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질문은 여전히 메아리 친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탐욕과 욕망 때문에 덧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가족이나 양심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범죄는 물로 흙으로 거짓된 슬픔으로 덮을 수 있지만 시간과 정의를 속일 수는 없다.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디에 계시든 무엇을 하시든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모여 서로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